아버지 방 장롱 및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방 위에는 아버지 글씨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절대 열지 마라. 네가 이걸 열면 우리 가족은 끝이다. 저는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 옆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올해 65살이고요. 42년 동안 시내버스 기사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4시에 일어나서 같은 노선을 수백 번, 수천 번 돌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아내 정은숙, 올해 62입니다. 저보다 3살 아래인데 성격은 저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입니다. 딸 지연이가 하나 있고요. 36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가족이지만 나름 평범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박태석, 향년 87. 아버지는 동네에서 철물점을 35년 동안 운영하신 분이었습니다. 못, 망치, 드릴, 페인트 그런 것들을 파셨죠. 가게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믿음직한 분으로 통했습니다. 태석 씨네 가게 가면 바가지는 안 써. 그런 말을 듣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고요. 칭찬도 꾸짖음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버스기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저녁에 식탁 위에 새 구두 한 켤레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축하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몇 가지 있었습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아버지는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특히 더 그러셨습니다. 철물점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서 거실 창가에 앉아 한참을 바깥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을.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그냥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네 아버지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아버지는 가끔 악몽을 꾸셨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무엇이 미안한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텔레비전에서 강원도 뉴스가 나오면 아버지는 유독 집중하셨습니다. 리모컨을 쥔 채 미동도 없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태백이라는 지명이 나올 때면 더 그러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강원도에 아는 분이라도 계세요? 하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그냥 텔레비전을 꺼버리셨습니다. 대답 없이.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습관들이, 그 한숨이, 그 악몽이 전부 50년 전의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건 재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철물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폐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아버지는 병상에서 석 달을 버티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42년 동안 버스를 몰았던 저인데 병원 가는 그 길이 세상에서 제일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며칠 동안 의식이 오락가락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주무셨고 가끔 눈을 뜨셔도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다가 또 못 알아보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반복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절대 열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눈도 제대로 못 뜨시면서 그 말씀만큼은 또렷하게 하셨습니다. 가방을 열지 마라. 저는 그때 무슨 가방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헛소리를 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손을 잡고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동네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철물점 단골 어르신들, 오래전 이웃이었던 분들, 다들 아버지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과묵했지만 정이 깊은 사람이었다고 장례가 끝나고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방을 정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87회의 세월이 그 방 안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으니까요. 낡은 옷들, 빛바랜 달력, 철물점 장부, 오래된 신문 묶음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아버지의 채취가 묻어났습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이 방에 계실 것 같은 느낌. 그게 저를 자꾸 멈추게 했습니다. 아내 은숙이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옷이 이쪽, 버릴 것은 저쪽,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장롱을 옮기려고 밀었더니 장롱 밑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쉽게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몸을 낮추고 손을 넣어봤더니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오래된 여행용 가방. 크기는 서류 가방보다 조금 큰 정도였고 가죽은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수십 년은 된 물건이었습니다. 가방을 꺼내서 먼지를 털었습니다. 잠금 장치에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위에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작고 단정한 아버지 특유의 필체. 절대 열지 마라. 그 순간 병상에서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방을 열지 마라. 그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가방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내가 다가와서 메모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돌아가신 분 뜻대로 하세요. 열지 말아요. 은숙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들 된 도리로 열어보는 게 맞겠습니까?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유언이나 다름없는 건데 저는 가방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이 되니까 잠이 안 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 병상 위에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방을 열지를 반복하시던 그 떨리던 입술, 그리고 매년 겨울 창밖을 바라보시던 뒷모습, 한밤중에 미안하다를 외치시던 목소리, 강원도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굳어지시던 표정, 전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가방과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열어볼 것인가 말 것인가. 아내는 계속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 마음을 왜 뒤집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 과묵함 뒤에 뭐가 있었는지, 50년 동안 무엇이 아버지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아들로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평생을 함께 살았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모르겠다는 이 기분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들어오는 이 의문, 이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 건지. 넷째 날 새벽, 저는 가방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못과 망치로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철물점에서 가져온 도구였습니다. 가방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가죽이 섞인 세월의 냄새. 가방 안에는 물건이 3가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흑백 사진 한 장. 사진은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한쪽 귀퉁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6 정도 됐을까요? 뻣뻣한 자세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제가 본 적 없는 청년 시절의 아버지. 하지만 그 얼굴의 윤곽, 눈매, 입모양 틀림없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옆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단발머리에 무명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줍은 듯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 여자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한 개 있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아주 작은 아기. 2번째 접힌 메모장. 메모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강원도 태백시 땡땡동 땡땡번지. 3번째, 낡은 일기장. 표지가 거의 다 떨어진 얇은 공책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4년 3월 15일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오늘 미숙이와 헤어졌다. 아이 이름은 민호라고 했다. 내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했다. 일기장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흔들려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숙이라는 여자, 민호라는 아이, 내 아들. 그러면 나에게 형이 있었단 말입니까? 아버지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974년이면 아버지가 27살이었을 때입니다. 저는 1981년생이니까 아버지가 34살 때 태어난 겁니다. 그 아이, 민호라는 아이는 저보다 7살 위인 셈입니다. 50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5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사셨던 겁니다. 아내를 깨웠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은수가 이것 좀 봐봐. 아내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사진과 일기장을 보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사실이에요? 아버지 글씨야, 틀림없어. 아내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지금 50살이 넘었겠네요.
50살. 어딘가에 50살이 넘은 형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살아있긴 한 건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딸 지연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 유품에서 이런 게 나왔다.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한참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그런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딸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과거를 파헤치는 게 맞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신 거 아닐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함께 산 아버지에게 또 다른 자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진실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일기장에 적힌 그 한 줄, 내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했다 라는 그 문장을 읽고 그냥 덮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을 더 고민했습니다. 일기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잘 쓰시던 분이 글자가 삐뚤어질 정도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오래전 27살의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글씨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아버지가 텔레비전에서 강원도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굳어지시던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매년 겨울 창밖을 바라보시며 쉬셨던 한숨이 이거였습니다. 미안하다는 잠꼬대가 이거였습니다. 전부 이 가방 속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결심했습니다. 태백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말렸습니다. 거기 가서 뭘 어쩌라고 그래요? 50년 전 일인데. 몰라. 하지만 가봐야겠어.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딸도 전화로 말렸습니다. 아빠, 제발 좀 그냥 두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새벽 5시,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낡은 가방을 조수석에 올려놓고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42년을 버스를 몰았지만 이날의 운전은 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가면서 자꾸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 길을 가신 적이 있습니까? 이 주소를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50년 동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였습니까? 서너 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니 태백이었습니다. 태백, 한때 석탄으로 번영했던 도시,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석탄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뒤로 태백은 많은 사람들이 떠난 도시가 되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둘러보았습니다. 비어있는 가게들, 문이 닫힌 식당들, 간판 글씨가 벗겨진 상점들, 겨울바람이 빈 거리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였을 이 거리가 이렇게 조용해질 수가 있구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넣었습니다. 시내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야 했습니다. 산 쪽으로 길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포장이 안 된 구간도 있었고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골목도 있었습니다. 폐광촌이었습니다. 석탄을 캐던 광부들이 살았던 마을, 지금은 대부분 빈집이었습니다. 지붕이 내려앉은 집,
유리창이 깨진 집, 담벼락에 이끼가 잔뜩 낀 집, 사람이 떠난 자리에 세월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멈췄습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앞에는 허름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시멘트 벽,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고 있었고 대문은 반쯤 열린 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메모에 적힌 주소였습니다. 빈집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폐광촌에도 아직 사람이 사는 집이 몇 채 있었습니다. 연기가 나는 굴뚝, 마당에 널린 빨래,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문이 열리고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박태석이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50년 전쯤에 이 동네에 사셨던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니 몰라, 그런 사람? 여기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어 하시며 문을 닫으셨습니다. 다른 집도 찾아갔습니다. 비슷한 대답이었습니다. 몰라, 기억 안 나. 여기 살던 사람들 다 떠났어. 다섯째 집, 포기할까 긴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끝쪽 조금 떨어진 곳에 연탄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다른 집들과 달리 마당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여든은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으셨고 손에는 뜨개질하던 실뭉치를 들고 계셨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죄송한데요. 혹시 오래전에 이 동네에 박태석이라는 분이 살았는지 아시는지 여쭤보려고요.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뜨개질 실뭉치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시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석이, 그 이름을 대체 어디서?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무언가를 삼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박태석이라는 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태석이, 박태석, 그 양반은 50년 전에 죽은 사람이요.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불과 석 달 전까지 저와 함께 살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87세. 그런데 50년 전에 죽었다니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올해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74년도에 갱도 무너져서 죽었어. 12명이 한꺼번에 묻혔는디 태석이도 그 안에 있었단께. 1974년 광산 갱도 붕괴 사고.
사망자 12명. 그 명단에 제 아버지 박태석의 이름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마을 뒷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사이로 이끼 낀 돌비석들, 그 위에 새겨진 이름을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봉수, 이만길, 장호용, 그리고 박태석. 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위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1년생, 1974년 3월 14일 순직. 저는 그 비석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아버지 이름을 더듬었습니다. 이끼 사이로 느껴지는 차가운 돌의 감촉. 하지만 이 아래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서울에서 제 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50년간 죽은 사람으로 살아왔단 말입니까? 할머니가 제 어깨를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자네가 혹시 태석이 아들인가? 예,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다가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석이한테는 여자가 있었어. 그 이름이 김미숙이라고. 이 동네 식당집 딸이었지. 김미숙. 아버지의 일기장에 나오던 그 이름. 사진 뒷면에 적혀있던 그 이름. 그 미숙이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돌리셨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소. 아버지는 왜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살아있으면서도 왜 자신의 이름을 버려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들으면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요관방에 앉아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종이, 연필로 꾹꾹 눌러쓴 글씨, 군데군데 번진 자국은 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 1973년 4월 8일. 저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로 들어주십시오. 4월 8일 맑음. 오늘 태백에 도착했다. 충청도 집에서 여기까지 버스 2번, 완행열차 1번 갈아탔다. 12시간 걸렸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다. 논밭은 팔렸고 어머니의 약값은 쌓여오고 여기서 돈을 벌어야 한다. 석탄만 캐면 된다고 했다. 그까지 석탄 못 캘 게 뭐냐? 아버지 23살 때의 기록입니다. 1973년이면 대한민국이 한참 산업화에 매달리던 시절이죠. 석탄은 검은 금이라 불렸고 전국의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탄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 가난한 농가의 장남,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 이곳 태백의 탄광에 왔습니다. 갱도 속 생활이 어떤 건지 여러분께서는 상상이 됩니까?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4월 15일 첫 입갱. 새벽 5시에 갱도 입구에 섰다. 헬멧 하나, 곡괭이 하나. 선배가 말했다. 숨 크게 쉬라. 들어가면 한참 동안 제대로 못 쉰대. 지하 300m까지 내려갔다. 어둠이라는 게 이런 곳이었구나. 눈을 떠도 감아도 헬멧 불빛 하나에 모든 걸 의지해서 석탄을 쪼갰다. 8시간 몸 전체가 까맣게 되어 올라왔다. 코를 풀면 시커멓게 나오고 침을 뱉으면
까만 침이 나왔다. 하루 8시간에도 10시간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갱도 안에서 석탄 먼지를 마시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천장 아래에서 당시 탄광 노동자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위험 수당이라는 것도 없었고 안전 장비라고 해봐야 헬멧 하나. 갱도를 버텨주는 나무 지붕은 언제 부러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버텼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생각하면 버틸 수밖에 없다고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버지에게 유일한 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탄광촌 입구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월 3일 오늘도 분식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하고 밥 한 공기. 그 집 아가씨가 밥을 퍼주면서 웃었다. 많이 드세요. 힘써야 하잖아요. 그 한마디에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다. 이름이 미숙이라고 했다. 김미숙. 식당 주인 김노인의 외동딸. 그때 나이 18. 아버지의 일기에는 미숙 씨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5월 20일 미숙이가 오늘 보리차를 한 잔 더 줬다. 다른 사람에게 안 주고 나만 더 주니까 괜히 기분이 좋았다. 6월 3일 퇴근하고 나오니까 미숙이가 식당 앞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미숙이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나도 고개를 숙였다. 그게 전부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1970년대의 사랑은 요즘과 달랐습니다. 전화기도 없고 문자도 없고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 가슴이 뛰고 한마디 건네는데 일주일을 망설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서로 눈인사를 하다가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퇴근 후 마을 어귀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7월 15일 미숙이와 둘이서 마을 뒷산에 올라왔다. 미숙이가 물었다. 태석 씨는 왜 여기 왔어요? 어머니의 약값 이야기를 했더니 미숙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효자시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울 것 같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숙이가 웃으면 갱도 속 어둠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 이 한 줄을 읽을 때 저는 아버지를 처음으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말수 적고 감정 표현이라고 할 줄 모르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누군가의 웃음에 세상이 밝아지던 그런 시절이죠.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옛날 그 시절을 떠올리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던 그 떨리고 설레던 기억 말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다 보니 어느 시점부터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최동진.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최동진, 나이 25, 이 탄광의 주인 최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아버지 광산을 물려받겠다고 내려온 겁니다.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탄광촌을 활보하는 사람, 광부들에게는 주인의 아들이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최동진이 미숙 씨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9월 8일 오늘 식당에 최 사장 아들이었다. 미숙이한테 자꾸 말을 걸었다. 미숙이가 불편해하는 게 보였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 사람은 사장의 아들이고 나는 광부다. 가난한 광부와 광산 주인의 아들. 여러분, 그 시절에 이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아시지요?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때는 주인이 광부를 내보내겠다고 하면 당장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었습니다. 최동진은 미숙 씨에게 대놓고 후원했습니다. 서울에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다고 이런 탄광촌에서 평생 살 거냐고.
하지만 미숙 씨는 거절했습니다. 10월 12일 미숙이가 울면서 나한테 왔다. 최 사장 아들이 자꾸 시집 가자고 해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태석 씨, 저 무서워요. 미숙이를 꼭 안아줬다.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지만, 하지만 내가 뭘로 지켜준단 말인가. 최동진은 거절당하자 분노했습니다. 광산 주인 아들의 자존심이 꺾인 겁니다. 감히 광부놈이,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겨울, 일기장의 글씨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2월 18일 미숙이가 오늘 나를 불러 세우더니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석 씨, 아이가 생겼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러다가 미숙이를 안았다. 기뻤다. 기뻤는데 무서웠다. 광부 월급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미숙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기뻤다. 내 아이가 생긴 것이다. 이 아이가 바로 저의 형입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저의 이복형. 일기장에는 이미 이름까지 지어놓으셨더군요. 민호, 박민호. 태석과 미숙은 아이의 이름을 민호라고 지었습니다. 백성민의 넓을 호, 넓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 다음에 시작됩니다. 미숙 씨의 임신 소식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작은 탄광촌이었으니까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최동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일기. 1974년 1월 5일. 오늘 갱도에서 나오는데 최동진이 입구에 서 있었다. 나를 보더니 비웃었다. 야, 박태석. 잘했다. 아주 잘했어. 그 눈빛이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최동진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최 사장에게요. 아들의 보고를 들은 최 사장은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처리해. 처리하라. 사람을 두고 처리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그로부터 2달 뒤 1974년 3월 14일 그날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일기. 이 부분은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적은 것인지 손이 떨리며 적은 것인지. 3월 14일 아침부터 예감이 이상했다. 갱도에 들어갔는데 평소보다 나무 지보공이 삐걱거렸다. 선배한테 말했더니 매일 그러는 거다. 신경 쓰지 마라. 했다. 오전 10시쯤이었다.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천장이 흔들렸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까 어둠 속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헬멧 불도 꺼져 있었다. 숨을 쉬니까 먼지가 입으로 들어왔다. 앞쪽이 다 무너져 있었다. 뒤쪽도 막혀 있었다. 옆에 누군가 신음소리를 내다가 곧 조용해졌다. 갱도 붕괴.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노후한 지보공을 교체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안전점검을 건너뛰고 비용을 아끼겠다고 낡은 나무를 그대로 둔 것입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재앙 인재였습니다. 그날 1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박태석은 갱도 막장 끝 좁은 공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틀 갇혀 있었다. 물도 없었다. 미숙이 얼굴만 떠올렸다. 뱃속 아이 생각만 했다. 살아야 한다고 되뇌었다. 구조대가 아버지를 끌어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미숙이가 아니었습니다. 최동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 최동진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잊히지 않는다. 대성아, 너는 오늘부로 죽은 사람이야.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망자 명단을 내밀었다. 12명의 이름, 그 안에 내 이름이 있었다. 박대석 사망. 최동진이 말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 네 이름을 넣었어. 서류는 이미 올라갔고 시신은 수습 불가로 처리됐다. 너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네가 여기서 사라지지 않으면 미숙이도 뱃속 아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아버지의 일기에는 그 다음 페이지가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요. 아이라도 한 번만 안게 해줘. 아버지가 그렇게 사정했다고 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게 해달라고. 최동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가 사라지면 미숙이와 아이는 내가 책임진다. 평생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줄게. 하지만 네가 나타나면 그땐 나도 모른다. 아버지의 일기 마지막 장.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여관방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그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미숙아, 미안하다.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 못난 놈을 용서해라. 민호야, 아빠가 너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다. 이게 아빠의 가장 큰 죄다. 아버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새벽녘에 마을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뒤돌아보지 못했다고요. 23살 청년 박대석은 그날 죽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마음속으로도 그리고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철물점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1974년 강원도의 태백의 어느 탄광마을에서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을 남겨둔 채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일기장을 넘기며 저는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탄광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이만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식이가 서울에 친척이 있다고 했다. 거기서 새로 시작하자고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74년의 서울입니다.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남자가 대도시에 던져진 겁니다.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남자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식이의 소개로 아버지는 을지로의 한 철물점에 들어갔습니다.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철근을 나르고 공구를 정리하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원래 광부의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힘이 셌습니다. 철물점 일이 그리 어려울 리가 있겠습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철물점 주인 어르신이 나이가 들어 가게를 접으려 하셨을 때 아버지가 그 가게를 넘겨받았습니다. 크지 않은 가게였습니다. 을지로 골목 안쪽 간판도 제대로 없는 작은 철물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쯤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철물점 바로 옆 골목에
미용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하던 젊은 여자, 제 어머니 이순옥이었습니다. 일기장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딱 한 줄이 있었습니다. 순옥이는 내게 말이 없어도 된다고 했다.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 한 줄을 읽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연애였다고 합니다. 화려한 것 하나 없이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그렇게 둘은 결혼했고 1976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박영수, 그것이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그 사람이 새 삶을 찾았구나. 새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구나. 아닙니다. 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아버지는 하루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어디를 간다는 말도 없이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거래처에 갔다 온다고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간 곳은 우체국이었습니다. 강원도 태백으로 돈을 붙이러 간 겁니다. 미숙에게, 그리고 민호에게. 일기장의 후반부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매년 3월 20일 민호의 생일마다 아버지는 일기장에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지 못할 편지를. 첫 번째 편지, 1975년 3월 20일. 민호야, 내 첫 번째 생일이다. 아빠가 케이크를 사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내가 잘 걷고 있을까? 엄마 손잡고 첫 걸음을 뗐을까? 아빠는 오늘 을지로에서 혼자 소주를 한 잔 마셨다. 생일 축하한다, 아들아. 1984년 3월 20일. 민호야, 오늘은 네가 10살이란다.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친구들은 많으냐? 공부는 재미있냐? 아빠가 가르쳐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열심히 살아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1994년 3월 20일. 20살. 어른이 되었구나. 아빠가 한 잔 사줘야 되는데 내 앞에 앉아서 우리 아들 다 컸네 하고 말해줘야 하는데 미안하다, 민호야. 아빠는 비겁한 놈이다. 여러분, 이 편지들이 50년치가 있습니다. 1975년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보내지 못할 편지를 보내지 못할 아들에게 매년 생일마다 일기장에 적었던 겁니다. 저는 그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50년간 두 가족 사이에서 살았던 겁니다. 한쪽에는 어머니와 저, 매일 얼굴을 보며 함께 밥을 먹고 살았던 가족. 다른 한쪽에는 미숙과 민호, 평생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한 가족. 아버지는 그 두 세계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매년 강원도로 보낸 돈,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크지도 않은 철물점 수입에서 매달 조금씩 떼어낸 돈이었습니다. 한 달에 많아야 몇만 원씩, 그것을 50년 가까이 보낸 겁니다. 우리 집이 넉넉지 않았던 이유, 어린 시절 제가 친구들처럼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미안한 눈으로 다음에 사주마 하셨던 이유,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장 후반부를 넘기다가 저는 어떤 문장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미숙이가 최동진과 결혼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동진, 아버지를 협박했던 사람, 광산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고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 그 최동진과 미숙이 결혼을 했다고요.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최동진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여러분,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버지를 쫓아낸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하고 아버지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동정이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창에 최민호를 쳤습니다. 결과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름이 흔하니까요. 양자로 입적되었으니 성이 바뀌어서 최민호로 검색을 했던 거죠.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최민호, 대진건설, 부사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50대 남자, 양복을 입고 어딘가 단상 위에서 연설하는 모습. 건설회사 행사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매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코와 입은 다르지만 분명 눈매는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형, 친형.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무모한 짓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재벌 집안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면 맞는 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가만히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남의 인생에 폭탄을 던질 권리가 제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영수야, 민호를 찾아가라.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네가 해다오.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진건설 본사 강남의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는 낡은 점퍼를 입고 그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양복 차림, 비서로 보이는 사람과 무언가 이야기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민호, 인터넷에서 봤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어딘가 아버지를 닮은 부분이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걸음걸이, 고개를 살짝 숙이는 버릇,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저는 멀리서 바라만 보았습니다.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연락을 하는지를 담은 편지. 회사 주소로 보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2주를 기다렸습니다.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찾아갔습니다. 대진건설 로비, 이번에는 안내 데스크에 가서 면담을 요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 2명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면담을 요청하러. 회장님 지시입니다.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회장님 지시. 최동진 회장의 지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동진 회장이 제 존재를 알아챈 것입니다. 50년 전에 묻어버린 진실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는 것일까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쯤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이만식. 아버지를 서울로 데려왔던 그 탄광동료 만식 아저씨가 5년 전 세상을 뜨기 전에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태서가, 내가 먼저 간다. 미숙이와 민호는 잘 살고 있더라. 민호가 동진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잘생긴 놈이야. 널 닮았어. 그 다음 문장에서 저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미숙이가 아직도 내 제삿날에 혼자 산에 올라가더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미숙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줄 모릅니다. 50년 전에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아버지의 제삿날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50년을 최동진과 결혼하고 그 밑에서 살면서도
매년 혼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호 형에게 직접 갈 수 없다면 미숙이 아줌마를 먼저 찾아가자. 미숙 아줌마의 주소를 알아내는 데는 며칠 걸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최동진 회장의 부인이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78세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 하얀 머리카락. 그런데 눈이 맑았습니다. 날카롭지 않고 깊은 슬픔이 가라앉아 있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태석의 아들입니다. 미숙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태석 씨. 네, 박태석. 1974년에 태백 탄광에서 태석 씨에게 아들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석 씨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문틀을 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미숙이 아줌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태석 씨 눈이야.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아줌마를 만나고 돌아온 뒤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좋은 날에는 저를 알아보셨고 나쁜 날에는 저를 낯선 사람 보듯 하셨습니다. 그날은 나쁜 날이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해도 고개만 살짝 돌리시고는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아니 20분쯤 되었을 겁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맑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맑은 순간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가끔 찾아오는 잠깐 동안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그 순간. 영수야, 너구나. 네, 엄마, 저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빠르고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놀라울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영수야, 너 아버지 가방 열어봤지? 저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습니다. 가방의 존재를. 그 낡은 가방 안에 일기장이 있다는 것을, 어쩌면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까지도. 엄마,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에 50년의 무게를 담아서. 아버지가 참고대를 했어. 미숙아 미안하다. 민호야 아빠가 간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무서웠어.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니까. 밤마다 그 이름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겨울에 우체국에서 돈 붙이는 거를 봤지. 몰래 따라갔어. 광원도 태백이라고 적힌 봉투를 보냈더라. 집에 돌아와서 내가 물었어. 여보,
그 돈 어디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처음으로 울었어. 소리 없이 울더라. 그 크고 거친 사람이 어깨를 들썩이면서 소리 하나 안 내고 울더라. 여보, 미안하다. 나는 비겁한 놈이다. 나 아들이 하나 더 있어. 근데 죽은 놈이라 아들한테 갈 수가 없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니 목이 메입니다. 어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용서했어. 왜냐하면 그 사람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으니까. 진심이라는 걸. 그 눈엔 미움은 하나도 없었어. 죄책감만 가득했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원망하니?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후로 나도 같이 돈을 모았어.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보내는 돈에 내 돈을 보태서 미용실에서 팁 받은 거, 반찬 팔아서 모은 거 조금씩 아버지 봉투에 몰래 넣었어. 아버지는 몰랐을 거야. 봉투가 좀 두꺼워졌다는 건 알았을지 몰라도 어머니까지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쓸어주셨습니다. 그 여자도 아이도 원망하지 마라. 아버지가 제일 힘들었어. 그 순간 어머니의 눈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순간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도 또렷하던 눈동자가 안개 끼듯이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다시 잊어버리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50년간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아니,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랑했던 겁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여자의 아이를 위해 자기 돈을 몰래 보태셨던 겁니다. 남편이 다른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알면서도 원망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히려 함께 지켜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나서 저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50년입니다. 어머니는 50년 동안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아들이 있었다는 것도, 매달 보내는 돈의 의미도, 그런데 단 한 번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함께 돈을 보태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일기장, 사진, 편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걸. 최동진.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그 사람. 미숙 아줌마의 남편, 민호 형의 양아버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최동준 회장을 만나야 한다고 아버지가 왜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는지 그 대답을 들어야만 이 여정이 끝날 수 있다고. 서울 성북동 높은 돌담 너머로 기와지붕이 보이는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최 회장을 보러 왔습니다. 약속 없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돌아서면
영영 진실을 마주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최 회장님, 박태석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외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짧은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들여보내. 여러분, 박태석이라는 이름 석자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대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을 지나 응접실에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이는 넓은 방이었습니다. 비싼 그림, 골동품, 상패들, 한 사람이 평생을 걸어 쌓아 올린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82살의 최동진 회장. 한때 재벌이라 불렸을 그 사람은 담요를 무릎에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네가 태석이 아들이구나. 첫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닮았어. 그 눈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아버지가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습니까? 왜 제 어머니가 50년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까? 최동진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나는 28이었어. 아버지, 그러니까 최 사장 말이야.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 광산사고,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전시설에 돈을 쓰면 이익이 줄어든다고 아버지가 방치한 거야. 점검 보고서도 조작했어. 갱도 지지대가 썩은 걸 알면서도 그냥 뒀어. 12명이 죽었어. 유일한 생존자가 태석이었고, 최동진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어. 증인을 없애라고.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증인을 없애라니요. 나는 차마 죽일 수는 없었어. 대신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지. 가족에게 위로금을 주고 호적을 정리하고 태석이에게는 새 이름을 주었어. 다시는 태백에 돌아오지 말라고. 돌아오면 그때는 정말로 죽는다고. 미숙이와 결혼한 건 최동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속죄였어. 민호를 내 자식처럼 키운 것도 다 속죄였어. 하지만 매일 밤 태석이 얼굴이 보였어. 50년 동안. 최동진 회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태석아, 미안하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빼앗은 사람, 어머니를 평생 괴롭게 만든 사람, 그 원흉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보였습니다. 이 사람도
50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 재벌이라는 화려한 껍데기 안에서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오시라고 하더니. 이분은 누구세요? 최동진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야, 앉아라. 네? 앉으라니까. 내게 해야 할 말이 있다. 최동진 회장이 민호 씨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광산 사고의 진실, 박태석이라는 사람, 그리고 민호 씨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민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광산에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살아 있었다고요? 50년 동안 살아 있었는데 저한테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요. 민호 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목소리가 갈라지며 터져나왔습니다. 50년간 거짓말 속에서 산 거란 말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방, 그 모든 여정의 시작이었던 이 낡은 가죽 가방. 이 안에는 일기장이 있었고 그것을 꺼냈습니다. 민호 씨, 이것을 읽어주십시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글입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아버지의 글씨체,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 제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내 나이 87.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영수야, 네가 이 가방을 열었구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겁쟁이라서 직접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기억해라. 민호야, 원망하지 마라. 최동진을 원망하지 마라. 모든 건 이 아버지의 선택이었다. 미숙이와 민호가 안전하게 사는 것, 너와 너의 엄마가 평화롭게 사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지키려면 아빠는 죽은 사람이어야 했다. 영수야, 민호를 찾아가라. 그리고 안아줘라. 아버지가 50년간 못해준 그 포옹을 네가 대신해줘라. 너희 둘 다 아빠의 전부였다. 아버지가. 일기장 마지막 글자, 가짜의 끝획이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글을 쓰면서 우셨던 겁니다. 민호 형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주먹을 꽉 쥔 채로.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 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수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형. 민호 형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50년 동안 하지 못한 포옹,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형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어깨도 함께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최동진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 있던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슬픔과 후회와 그리움이 그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온 겁니다.
며칠 뒤 저희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 아버지가 서울에서 쓰던 이름이 적힌 묘비. 묘 앞에 모인 사람들, 저와 아내, 민호 형, 그리고 미숙 아줌마. 미숙 아줌마는 묘비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셨습니다. 민호 형이 부축했습니다. 태석씨. 미숙 할머니가 묘비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살아있었구만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웠구만요. 미숙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태석씨를 닮았어. 눈이 똑같아. 그 손길이 아버지의 손길 같았습니다. 민호 형이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민호입니다. 첫째 아들 민호요. 처음 뵙겠습니다. 50년 만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하는 첫 인사가 처음 뵙겠습니다 였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형을 찾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이라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최동진 회장은 며칠 뒤 자필 사과문을 보내왔습니다. 1974년 광산 사고의 진실, 안전시설을 방치한 사실, 유일한 생존자를 협박하여 쫓아낸 사실, 그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산 사고로 돌아가신 12분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50년이 지난 보상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복수였을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야, 원망하지 마라. 최동진을 원망하지 마라. 아버지가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해였습니다. 그 뒤로 민호 형과 저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0년을 모르고 지낸 형제가 하루아침에 가까워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형과 저는 웃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향이 같고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는 것도 같았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정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날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미숙 아주머니가 어머니를 만나러 오신 날, 요양병원 정원에서 두 여인이 마주 앉았습니다. 78의 미숙 아주머니, 83의 어머니. 한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가 50년 만에 처음 만난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맑은 순간이 오셨습니다. 미숙 할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그 한마디에 미숙 아주머니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두 분은 한참을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세상에서 박태석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두 사람이 서로의 50년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가방 속에는 비밀이 아니라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마 입으로 말하지 못해서 글로 남긴 사랑, 함께 살지 못해서 돈으로 보낸 사랑, 얼굴도 모르는 아들을 위해 매일 밤 기도한 사랑. 우리 아버지 세대는 말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던 세대, 속으로 사귀고 참고 견디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세대.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차마 말하지 못한 이야기, 끝내 꺼내지 못한 진심, 가슴속에 묻어둔 채로 세상을 떠나신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한번 아버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다면 전화 한 통 드리십시오. 돌아가셨다면 잠깐 눈을 감고 떠올려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진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버튼 하나로 저에게 큰 힘을 얻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